벽 속에서 편지가 나왔습니다. 허물어지는 한옥의 황토벽 안에서 50년 동안 숨겨져 있던 편지입니다. 누렇게 변색된 봉투에는 떨리는 글씨로 할머니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은 50년 전 22살의 나이로 할아버지의 유산 3억 원을 한 푼도 가져가지 않고 이 집을 떠난 막내 손자였습니다. 가족 중 누구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가 왜 떠났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50년간 이 벽이 지켜온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첫 줄을 읽는 순간 92세 할머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거기에는 이 가족 모두가 50년간 외면해온 차마 입에 올릴 수 없었던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북 안동 4대째 내려온 한옥이 철거되는 날이었습니다. 포클레인의 굉음이 마당을 뒤흔들 때마다 마루에 홀로 앉은 92세 할머니 순자 씨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손에 쥔 청잡이 찻잔 속 녹차가 기계 진동에 맞춰 잔물결을 일으켰지만 할머니는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이 찻잔은 돌아가신 남편 정수 씨가 매일 아침 보리차를 마시던 것이었습니다. 찻잔 표면의 빅렬에는 세월의 결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에 계시면 위험합니다. 나오세요. 큰아들 상철이 마루 아래에서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칠순이 넘은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을 수건으로 대충 닦으며 손목 시계를 확인하는 그 모습이 이 집에 대한 그의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허물고 하루빨리 팔아치우고 싶다는 마음. 이 집 허무는 거 동의한 적 없다. 할머니가 찻잔을 마루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도자기가 나무에 부딪히는 작은 소리가 포클레인의 굉음 사이로 이상하리만큼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할머니의 손에 핏줄이 파랗게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유지비가 한 달에 얼마인지 아세요? 지붕 수리만 2천만 원이에요. 가족 다 합의한 거예요. 큰며느리 미영이 대문 밖에서 통화하다 말고 끼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할머니가 아니라 마당 한켠에 쌓이는 기와 더미를 향해 있었습니다. 기와 한 장 한 장이 떨어질 때마다 흙먼지가 피어올랐고 그 먼지 속에서 60년 전 시아버지가 직접 올린 기와의 질퍽한 흙냄새가 살아났습니다.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60년을 살았습니다. 남편의 담배 냄새가 밴 서재벽. 손자들이 기어다니며 긁어놓은 마루 널빤지의 흠집들. 명절마다 갈비찜과 김치찌개가 끓던 부엌의 그 으름 자국. 이 집의 모든 곳에 기억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쪽 벽 안에 숨겨진 것.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 집에서 할머니뿐이었습니다. 여기요. 벽 안에 뭐가 있어요? 이런 의미 있는 가족의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인부의 외침에 모든 시선이 안채 서쪽 벽으로 쏠렸습니다. 반쯤 허문 황토벽 사이에서 비닐에 꼼꼼히 쌓인 봉투 하나가 삐죽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상철이 장화를 끌며 성큼 다가가 봉투를 뽑아 들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봉투 위에 꾹꾹 눌러 쓴 검은 먹글씨가 선명했습니다. 할머니께 준호 올림. 상철의 손이 멈췄습니다. 준호. 50년 전 이 집을 나간 자신의 막내 조카. 아버지의 유산 3억 원이 걸린 그 밤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은 채 새벽녘에 사라진 22살의 청년. 그 뒤로 가족 누구도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그거 내놔.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92세의 몸이 순간 50년 전처럼 곧게 펴졌습니다. 상철이 주저하는 사이 할머니가 봉투를 낚아챘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비닐을 벗기고 봉투를 열자 접힌 편지지에서 오래된 종이와 먹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50년 전의 시간이 봉투 속에서 풀려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첫 줄에서 멈췄습니다. 찻잔을 쥘 때처럼.
편지를 쥔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포클레인의 진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소리 없이 첫 문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50년 전. 같은 한옥의 안방이었습니다. 추석 명절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은 밥상 위에는 할머니가 새벽부터 준비한 갈비찜과 잡채가 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갈비찜의 간장 냄새가 방 가득 번졌고 아이들은 벌써 숟가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대들보 아래 상좌에 앉은 할아버지 정수 씨가 수저를 내려놓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한꺼번에 바뀌었습니다. 내가 할 말이 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대들보를 올릴 만큼 무거웠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군인 출신 특유의 절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갈비찜 김이 천장으로 피어오르는 방 안에서 자식과 손자 13명의 숟가락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 3억이 있다. 내가 죽으면 이 돈을 어떻게 할지 미리 정해두려고 한다. 침묵이 짧게 내려앉았다가 곧 깨졌습니다. 큰아들 상철의 눈빛이 먼저 번뜩였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탁자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장남인 제가 관리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 집도 제가 지키고 있고요. 큰형만 왜요? 저도 아버지 아들입니다. 자식 내 키우면서 한 번도 아버지한테 손 안 벌렸습니다. 둘째 아들 상훈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금속이 밥상에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며느리들의 시선이 교차했습니다. 큰며느리 미영은 입술을 깨물며 남편의 눈치를 살폈고 둘째 며느리는 남편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셋째 아들 내외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떴습니다. 갈비찜의 기름기가 서서히 식어가며 하얀 막을 형성하는 동안 추석 밥상은 전쟁터가 되어갔습니다. 아이들이 분위기를 눈치채고 하나둘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와중에 막내 손자 준호만이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22살. 대학을 갓 졸업한 그는 밥상 구석에 앉아 할아버지의 찻잔에 보리차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식사 후 보리차를 마시는 것은 평생의 습관이었고 찻잔에 차를 채우는 것은 준호만이 허락받은 수발이었습니다. 다른 손자들이 돈 이야기에 귀를 세울 때 준호의 시선은 할아버지의 손에 가 있었습니다. 찻잔을 감싸 쥔 할아버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3억이라는 숫자와는 다른 종류의 무게를 견디는 떨림이었습니다. 마치 그 돈에 자신만 아는 사연이 실려 있는 것처럼. 할아버지, 보리차 더 드실까요? 준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돌려 막내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나머지 가족이 돈 이야기로 달궈진 방 안에서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감사와 함께 무언가 간절한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도와달라는 것처럼. 준호야, 너는 뭐가 갖고 싶으냐? 저는 괜찮습니다. 할아버지. 그 대답에 밥상의 분위기가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상철이 콧웃음을 쳤습니다. 막내 녀석이 착한 척은. 그래도 돈은 돈이지.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할아버지의 찻잔에 보리차를 가득 채웠을 뿐입니다. 대들보 위에서 먼지가 미세하게 떨어졌습니다. 50년 된 나무가 이 가족의 무게를 견디듯 이 집은 곧 드러날 비밀의 무게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들보도 영원히 버틸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이 끝나고 가족들이 하나둘 방으로 흩어진 뒤 준호는 홀로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안동의 가을 밤하늘에는 별이 쏟아지듯 가득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할머니의 콧노래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지만 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떨리는 손과 간절한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3억이라는 돈 속에 가족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사연이 묻혀 있다는 것을. 추석 다음 날 새벽. 가족들이 아직 이불 속에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준호는 할아버지의 서재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부탁한 족보 정리를 도우러 온 것이었지만 할아버지는 새벽 기도를 나간 뒤였습니다. 서재는 먹냄새와 오래된 책 냄새가 뒤섞인 공간이었습니다. 벽면 가득 꽂힌 서적 사이로 할아버지의 군 시절 흑백 사진, 보국 훈장, 낡은 붓과 벼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책상 옆에는 할아버지가 매일 쓰던 찻잔과 보리차 주전자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준호는 족보 상자를 찾으려고 서랍장 아래를 뒤지다가 바닥 널빤지 하나가 들떠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손가락이 닿자 널빤지가 어긋나며 들렸습니다. 그 아래 작은 공간에 녹이 쓴 양철 상자가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을 때 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이 한 장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가 군복 차림으로 한 여인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여인은 검정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고 품에는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연필로 적힌 글씨가 희미하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1953년 겨울 영주에서 딸 영숙. 준호의 심장이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양철 상자 안에는 사진 외에도 편지 묶음이 있었습니다. 끈으로 단단히 묶인 20통이 넘는 편지들. 보내지 못한 편지도 있었고 다른 필체로 쓰인 답장도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오래된 편지를 펼쳤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손끝에 닿는 편지지의 질감이 시간의 두께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정수 씨에게. 아기가 잘 자랍니다. 보내주신 돈 잘 쓰겠습니다. 약속하신 것 잊지 마십시오. 영숙이는 아버지 얼굴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답장 초안이 같은 봉투에 들어 있었습니다. 미안하오. 가문의 반대가 너무 거세서 갈 수가 없소. 하지만 돈은 반드시 보내겠소? 영숙이의 교육비와 생활비. 내가 살아있는 날까지 반드시 책임지겠소? 준호는 편지들을 하나씩 읽어나갔습니다. 서재 창으로 새벽빛이 스며드는 동안 50년에 걸친 할아버지의 비밀이 한 장 한 장 펼쳐졌습니다. 한국전쟁 중 피난길에서 만난 여인. 서로 사랑했지만 가문이 허락하지 않았던 결혼.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딸 영숙. 할아버지는 50년간 매달 그 여인에게 돈을 붙여왔고 3억은 딸 영숙에게 남기려는 마지막 속죄의 약속이었습니다. 가장 최근 날짜의 편지에는 할아버지의 글씨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 병이 깊소. 시간이 얼마 없을 것 같소. 영숙이에게 남은 돈을 꼭 전해주시오. 내 가족에게는 끝내 말하지 못했소. 비겁한 사람이요. 용서하시오. 편지의 날짜는 석 달 전이었습니다. 서재 바닥에 주저앉은 준호의 무릎이 차가운 널빤지에 닿았습니다. 방금 읽은 것이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던 할아버지에게 숨겨진 또 다른 가족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3억이라는 돈의 진짜 의미. 서재 천장의 대들보에서 먼지가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이 집을 떠받치는 나무처럼. 할아버지는 두 가족의 무게를 평생 혼자 짊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밖에서 까치가 울었습니다.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준호는 서재에서 발견한 것을 할아버지에게 말해야 할지 이틀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 밑에 그림자가 짙어졌고 밥맛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결심을 안고 할아버지의 방으로 향하던 준호의 발걸음이 뒷마당에서 멈췄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큰아버지 상철의 목소리였습니다. 뒷마당 감나무 아래에서 두 사람이 마주 서 있었습니다. 달빛이 감나무 가지 사이로 스며들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느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여자한테 보내는 돈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영주의 딸이 있다는 것도요? 매달 얼마씩 붙이시는 건지. 우체국 기록 다 확인했습니다. 준호는 담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큰아버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처음으로 듣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상철아. 이건 나와 그 사람 사이의 일이다.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상관할 바가 아니라뇨. 우리 어머니가 평생 이 집 지키시면서 고생한 거 아시잖습니까? 새벽마다 부엌에서 뼈 빠지게 일하신 거 다 잊으셨습니까? 그 돈이 아버지 혼자 번 돈입니까? 어머니 내조 없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미안한 거다. 내 어머니한테 미안하면 됩니까? 상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감나무 잎이 바스락 떨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까요? 형제들한테 다 말릴까요? 아니면 3억 중 절반을 저한테 주시든가. 아버지 체면 생각해서라도 조용히 넘어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순간 정적이 내렸습니다. 부엌에서 할머니가 그릇 정리하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의 길고 깊은 한숨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뒷마당을 채웠습니다. 그 한숨에는 50년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알겠다. 생각해보마. 상철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진 뒤에도 준호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 감각이 없었습니다. 존경하던 큰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를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돈 때문이었습니다. 머리 위 감나무에서 홍시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발밑에서 물렁하게 터지는 감촉이 준호의 신발 밑에 전해졌습니다. 한참 후 준호는 할아버지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찻잔을 앞에 놓고 벽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찻잔에 차는 없었습니다. 빈 찻잔을 들여다보는 할아버지의 눈에 물기가 고여 있었습니다. 눈가의 주름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다 들었습니다. 뒷마당에서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를 보는 그 눈빛에는 놀라움보다 안도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비밀을 혼자 안고 있던 사람이 드디어 누군가와 나눌 수 있게 된 것 같은 안도. 준호야.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지. 내 할머니한테도, 그 사람한테도, 영숙이한테도. 아닙니다. 하지만 큰아버지가 저 돈을 가져가면 영숙 이모에게는 아무것도 안 갑니다. 할아버지의 빈 찻잔이 탁자 위에서 미끄러지듯 흔들렸습니다. 준호가 재빨리 찻잔을 받쳐 잡았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의 손이 찻잔 위에서 겹쳤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은 나뭇결처럼 갈라져 있었고 준호의 손은 아직 정고 단단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서재에서 새벽까지 편지를 썼습니다. 할머니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쓰다가 지우고 지우다가 다시 썼습니다. 먹이 번지는 것은 눈물 때문인지 새벽 이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편지를 완성한 준호는 서쪽 벽의 황토 틈새에 봉투를 깊이 밀어 넣었습니다. 황토가 손끝에 서걱거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비밀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새벽 4시. 동이 트기 전이었습니다. 준호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마루에 섰습니다. 안방에서 할아버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고 건너방에서 큰아버지 내외의 코 고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서 귀뚜라미가 울고 있었습니다. 가을 새벽의 공기는 코끝을 시리게 했습니다. 준호는 마루 위에 찻잔을 하나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청잡이 찻잔이었습니다. 서재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찻잔 안에 보리차를 가장자리까지 가득 채워 두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보리차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신이 할아버지에게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수발이 될 것이라는 걸 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루 끝에 앉아 신발을 신으려고 몸을 굽힌 순간 뒤에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가는 거냐? 할머니였습니다. 언제부터 깨어 있었는지
안방 문턱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고 손에는 뜨개질 바늘을 쥐고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할머니가 늘 하던 것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할머니의 뜨개질 바늘이 달빛에 가늘게 빛났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신발끈을 묶었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신발끈이 2번이나 미끄러졌습니다. 서재 바닥 밑에 있는 거 내가 봤지? 준호의 손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새벽빛이 닿지 않는 안방 문턱에서 할머니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선명했습니다. 떨림도 분노도 아닌 아주 오래되고 깊은 체념이 담긴 눈이었습니다. 50년을 견딘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할머니도 아셨습니까? 결혼하고 3년째 되던 해에 알았다. 내 할아버지 양복 안주머니에서 사진이 떨어졌지. 아기를 안고 있는 여자 사진. 냄새로 알았다. 양복에서 내 향수가 아닌 다른 여자 냄새가 났거든.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50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50년 동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일 아침 남편의 찻잔에 보리차를 따르면서 명절마다 온 가족의 밥상을 차리면서 단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까? 할머니가 뜨개질 바늘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마루 위에 찻잔을 바라봤습니다. 준호가 할아버지를 위해 가득 채워놓은 보리차를. 말하면 뭐가 달라지니? 그 사람이 미안해하는 걸 내가 모르겠니? 매일 밤 서재에서 편지 쓰는 거. 한숨 쉬는 거. 다 알았다. 근데 이 집이 무너지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무너진다. 아이들이, 손자들이, 그래서 참았다. 이 대들보가 버티는 것처럼 나도 버틴 거다. 마당에서 첫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쪽 하늘 가장자리에 아주 희미하게 푸른빛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한 발짝 마루 위로 나왔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마루에 차가운 나무가 할머니의 발바닥에 닿았을 것입니다. 너는 왜 가는 거냐? 돈 때문이냐? 큰아버지가 할아버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 유산 분배에서 한 사람이 더 끼게 되고 큰아버지의 협박은 더 거세집니다. 제가 없어야 할아버지가 조금이라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영숙 이모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아무 말 없이 준호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을 뻗어 준호의 뺨을 한번 천천히 쓸었습니다. 거칠고 따뜻한 손바닥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이 집을 지켜온 손이었습니다. 준호는 대문을 열었습니다.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마루 위의 찻잔이 새벽의 첫빛에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문턱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마당의 거리만큼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오래된 경첩이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그것이 준호가 이 집에서 낸 마지막 소리였습니다. 할머니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철거는 중단되었습니다. 포클레인 기사가 점심을 먹으러 간 사이 반쯤 무너진 한옥의 마루에 남은 가족이 모였습니다. 상철과 미영, 그리고 3년째 할머니의 곁을 지키고 있는 간병인 영미까지. 벽이 무너진 틈으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고 허공에 떠다니는 먼지 입자들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92년을 산 사람의 목소리에는 떨림과 단단함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께 이 편지를 읽으실 때쯤이면 저는 이미 이 집을 떠난 뒤일 것입니다. 할머니께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어서 이 편지를 벽 속에 남깁니다. 언젠가는 읽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할머니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미영이 습관적으로 시계를 보다가
할머니의 표정을 보고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할아버지에게는 영주의 딸이 있습니다. 전쟁 때 피난길에서 만난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이름이 영숙입니다. 할아버지는 50년간 그 사실을 가족에게 숨기며 매달 그 여인과 딸에게 돈을 보내왔습니다. 서재 바닥 아래 양철 상자 안에 편지가 전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3억 원은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영숙 이모에게 남기려던 돈입니다. 유산이 아닙니다. 속죄입니다. 상철의 얼굴이 종이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옆에 앉은 미영이 남편의 팔을 잡았지만 상철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몸이 돌로 변한 것처럼. 큰아버지는 이 비밀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큰아버지는 이 비밀로 할아버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돈의 절반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집에 있으면 유산 분배에서 한 사람이 더 끼게 되고 큰아버지의 요구는 더 거세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몫을 포기합니다. 한 푼도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저까지 없어져야 할아버지가 그 돈을 영숙 이모에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루 위에 침묵이 쏟아졌습니다. 무너진 벽 사이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먼지 입자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상철의 입술이 벌어졌다 닫혔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70이 넘은 남자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츠러들었습니다. 할머니,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할아버지를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서재에서 편지를 쓰시는 할아버지의 손이 매번 떨리고 있었습니다. 찻잔을 드실 때도, 붓을 잡으실 때도, 할아버지는 두 가족 사이에서 평생 짓눌려 사셨습니다. 용서하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 무게를 아셔 달라는 뜻입니다. 준호 올림. 할머니가 편지를 천천히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편지를 읽는 동안 한 번도 목소리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쥐고 있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피가 통하지 않을 만큼 세게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상철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젊었고. 닥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단 2글자였습니다. 가족 누구도 생전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92년을 사는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 말에 마루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를 협박한 건 사실이냐? 상철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뒤통수만 보였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간병인 영미가 소리 없이 물을 한 잔 따라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가 물잔을 받으며 영미의 손을 움켜잡았습니다. 잠깐이었지만 92세 노인의 그 악력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영미가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의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가 스쳤습니다. 50년을 기다린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슬프고도 단단한 미소였습니다. 할머니가 저고리 안쪽에서 접힌 종이를 하나 꺼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봉투가 아니라 맨 편지지였습니다. 여러 번 접었다 펼쳤다 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건 내 할아버지가 준호한테 쓴 편지다. 보내지 못한 편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병상에서 떨리는 손으로 쓰셨다. 숨 거두시기 전에 내 손에 쥐어주셨다. 상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영이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할머니가 그 편지를 직접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처음부터 갈라져 있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떠난 뒤로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매일 아침 마루에 나가면 내가 채워놓은 찻잔이 아직 거기 있는 것 같았다. 내가 왜 떠났는지 할아버지는 다 안다. 너는 이 늙은이가 짊어진 짐을 덜어주려고 내 목까지 버린 거다.
22살짜리가 감당할 일이 아니었는데 할머니의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50년간 마른 눈이었습니다. 영숙이에게 돈은 보냈다. 내가 떠나고 상철이가 조용해져서 통장을 영숙이 앞으로 만들어 전달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진짜 후회하는 건 돈이 아니다. 너한테 고맙다는 말을 못한 것이다.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도. 보리차 한 잔 따라주던 내 손이 아직도 기억난다. 그 따뜻함을 할아버지는 갚지 못했다. 할머니가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내리게 두었습니다. 주름 사이로 눈물이 천천히 길을 찾았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가끔 하늘을 올려다봐라. 안동 하늘에 별 많던 것 기억하지? 할아버지도 그 하늘 보면서 너를 생각하마. 보고 싶다. 마루 위에 두 편지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손자가 할머니에게 쓴 편지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쓴 편지. 50년이라는 시간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의 마음이 이 마루 위에서 비로소 만난 것이었습니다. 먼지 속에서 오후 햇살이 두 편지를 동시에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이 편지를 왜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습니까? 왜 준호를 찾지 않으셨습니까?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돌려 간병인 영미를 바라봤습니다. 영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미야. 이제 말해도 되겠지? 영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영미에게 쏠렸습니다. 제 할머니 이름이 영숙입니다. 영주에서 자라신 영숙. 할아버지가 보낸 돈으로 저희 할머니가 어머니를 키웠고 어머니가 저를 키웠습니다. 정적이 내렸습니다. 벽이 무너진 틈으로 들어오던 바람마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순자 할머니께서 3년 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간병인으로 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를 곁에 두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상철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어머니가 그 여자의 손녀를 이 집에 데리고 있었단 말입니까? 3년이나? 내 아버지가 사랑한 여자의 손녀다. 할머니가 조용하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평생 미안해한 사람의 피가 이 아이한테 흐른다. 그걸 내가 외면하면 나도 내 아버지랑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다. 남을 버리고 침묵하는 사람. 상철은 아무 말도 못한 채 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미영이 뒤따라갔습니다. 경첩이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50년 전 준호가 냈던 그 소리와 같았지만 의미는 전혀 달랐습니다. 준호는 지키기 위해 떠났고 상철은 감당하지 못해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마루 끝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오후의 안동 하늘은 맑았습니다. 별은 아직 보이지 않았지만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이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영미야. 부탁 하나만 하자. 말씀하세요. 할머니. 준호를 찾아다오. 살아 있을 거다. 그 아이는 강한 아이였으니까. 영미가 할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할머니가 찻잔을 들었습니다. 아침에 따라 두었던 녹차는 이미 식어 있었지만 할머니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50년 전 준호가 할아버지를 위해 보리차를 채우던 그 자리에서 같은 찻잔으로 무너지다 만 한옥의 대들보가 기울어진 채 하늘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50년의 비밀을 견딘 나무처럼 이 가족도 마침내 짐을 내려놓은 것이었습니다.